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가 공장 배출구에서 기준치를 5.6배 초과한 독성물질인 시아나 수소가 검출됐지만 20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나 수소는 일부 국가에서 치사량을 투여해 사형을 집행하기도 할 정도로 그 독성이 치명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남 여수에 있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속여서 배출하다 적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벌인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LG는 한 회사에서는 오염물질을 속여 공기를 더럽히면서 한 회사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팔아먹은 셈입니다.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로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광장 코너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바람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충청권에는 지역과 정당 대표성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격이 부족한 간병인을 걸러낼 마땅한 방안은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서산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공장 설비에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전국회의 출범식에 참여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결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조사 결과 1분기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8.7%로 전 분기보다 4.3%포인트 상승하며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KBS 대전 1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제작한 대한독립 만세 민중의 외침 3부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여야 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번 선거제 개편이 충청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새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8석 축소를 전제하고 있지만 네. 대전 충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늘 것으로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분석한 인구 기준만 따르면 대전 충남에는 인구 하한선인 15만 명을 밑도는 지역구가 없어서 통폐합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오히려 세종시는 인구 상한선인 30만 명을 넘어서 2개 선거구로 늘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모든 게 속단하긴 이르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확정은 인구 상하한선 외에도 다른 변수가 많아서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일부가 조정된다고 해도 한 권역으로 묶인 충청과 강원의 비례대표 10명이 배분돼서 지역과 정당 대표는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거대 정당의 양강구도로 지역 정치권에서 쉽지 않았던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네. 정당 득표율의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서 충청이 강원과 한 권역으로 묶이면서 자기 지역 후보를 당선권에 넣기 위한 권역 간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영충호 시대의 충청권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면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자격이 부족한 간병인을 걸러낼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어제 보도했던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도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노인 환자에게 욕을 하거나 막대하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일부 간병인을 걸러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자격증이 취업 필수 요건이 아닌데다가 간단한 간병인 교육만 수료해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지 않고 있고 간병인회를 통해서 파견되는 임시 근로자여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네. 이 별다른 제도 보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병비가 의료보험에서 제외돼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간병인을 의료보험 체계 안에 들이고 인력도 정식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전국의 간병인은 현재 20만 명 수준인데 간호인력 부족으로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간병인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네,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런 시설에 맡긴 자녀분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주 서산 대산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고 대책은 형식적이라고요. 네, 지난 18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페놀 20톤을 실은 탱크로리가 운행 중 페놀 100여 리터를 유출했죠. 페놀은 피부 부식까지 일으키는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인데요. 사고 이튿날 서산시는 정유 6개사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유사마다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산 지역 시민단체는 초기 대응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일단 방제 작업 중에 주민대피도 없었고요. 작업자 대부분 방독 기능이 없는 방진 마스크만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예, 질타당할 만하군요. 네. 대책회의라는 것도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이미 시행했어야 할 기본 수칙으로 그동안 사고 대응 매뉴얼과 방제 장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한 꼴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 사고의 조사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에 맞춘 체계적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가동된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사고 대처는 초보 수준에 그치면서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서산 당진 지역에서 이 환경 관련 안 좋은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네요. 네. 감시가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오늘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원도심 재생 청년 창업 프로젝트의 예비 창업팀을 5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보령시 원도심에 창업할 의지가 있는 3개 창업팀을 선발해 팀별 창업공간 최초 리모델링비와 2년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4회 충남 창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창업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업 시기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 전략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특강을 마련하며
이퀄스킨 김성현 대표가 온라인 마케팅 특강을 합니다. 대전 원도심 근대 건축물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새 탐방로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을 지나 다시 대전역으로 돌아오는 5km 구간으로 야간 경관 조명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천안 홍성이 21도, 계룡과 서천 19도, 태안 1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정치광장.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총선을 1년 앞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바람을 문자로도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예.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예, 21대 총선은 역대 어떤 선거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각별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이제 3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혹은 뭐 견제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거를 이제 가늠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0대 국회에 대한 좀 평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20대 국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좀 전진을 해달라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과연 국회가 입안하고 의결을 해왔는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해주고, 또 21대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개혁 과제를 좀 틈실하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네. 국민들이 좀 독려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과 변수들도 나타날 텐데, 지금 전망되는 쟁점과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을 저희들은 3대 위기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의 위기, 그다음에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된 이후에 이 3대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평화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방향은 제대로 좀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민생의 위기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이 워낙 좀 어렵고 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21대 총선에서는 좀 치열한 논쟁과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국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정책 방향대로 국회와 정부는 민생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또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은 사실상 이제 선거 모드로 돌입을 한 모습인데 민주당도 일부 정부 부처 장관 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이제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죠. 그 총선 전략을 마련할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또 진용을 갖춰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움직임 빨라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저희 당원 당규에 따르면 네. 공천 관련된 기준을 1년 전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을 운영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천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곧 이제 지도부의 의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신진 인사의 진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 신인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경선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들에게 정계 진출의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공천 심사뿐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도 주고 있어서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득표수의 25%까지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현역 의원은 이제 무조건 경선이고 신인과 여성, 장애인, 청년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당한 말하자면 물갈이할 수 있나요? 예. 네. 그런 폭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천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그걸 공약화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께서도 20대 때는 신인이었지만 이제 신인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불리한 기준이 나왔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이제 시민들에게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 지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이제 대통령과 이제 지방정부 선거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좀 제대로 좀 구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나 민생 정책들이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네. 튼튼하게 좀 뒷받침이 돼서 이 개혁과제나 민생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총선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도 내년 총선에 일정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민들이 총선 시점이 이제 지방선거 한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치러지는 거니까 네. 2년 동안의 지역민들의 요구나 생각들을 총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렴해서 지방정부도 정책을 좀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역에서도 이 출마 후보들이 지역구 표밭 따지기에 나서는 등 그 총선을 향한 지역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총선 전략이라면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예, 아직 구체적인 방안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저희들은 네. 핵심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이 혁신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당으로 계속 재출발할 수 있도록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는데 소통은 이제 시민들과 골목골목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요구가 있는 곳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시민들과 정당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당이 사실상 시민들과 괴리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략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민주당 이렇게 모토로 삼아서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예, 벌써부터 이제 각 당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언론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후보군의 윤곽은 어떤지 궁금하고 위원장님 역시 재선 출마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재선 출마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4년간 제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또 평가를 또 냉정하게 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4년이라는 기간은 또 워낙 짧기 때문에 4년을 뛰어넘는 뭔가 좀 긴 안목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시민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재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 당의 그 이러저러한 출마군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도 많이 이제 뭐 하마평 여론들이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하게 뭐 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뭐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그 저희들은 그 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출마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신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총선 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그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기도 할 텐데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될 지역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이제 민생 문제가 가장 그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네. 특히 그 민생이 어려우면 또 더 어려운 것은 또 지역 경제입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또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대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대전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미래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는 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대덕특구를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이제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전의 미래 사회에 대해서 그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걸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당 위원장으로서 보실 때 가장 핫한 선거구가 어딜 거로 보십니까? 대전 시내에서? 예, 뭐 모든 선거구가 핫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19대 국회 때는 그때는 대전이 의석수가 6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3대 3으로 균형을 맞췄었죠. 네. 그리고 20대에서는 하나가 늘어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4석, 자유한국당 3석 이렇게 이제 4대 3이 됐는데요. 다음번 선거에서는 저는 이게 5대 2나 6대 1로 가는 것을 좀 희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동구, 중구, 대덕구 이 3개 지역구가 가장 핫한 지역구로 치열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역구는 핫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젠 그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 또 이 민선 7기인가요? 그 지난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네. 때 출범한 민선 자치단체장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동안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평가, 이 선거 때가 되면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작용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과 뭐 5개 구청장, 뭐 시의원은 뭐 거의 다 뭐 독점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가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한번 그 공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 그 대전 시민들과 함께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좀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만들어가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국민은 도대체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냐. 예.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뭔가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정권 교체의 완성으로 21대 총선을 좀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내주신 그 시민들의 그 격려와 그 지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광장, 총선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총선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갈 길 먼 지역 스타트업이란 제목으로 기업들의 창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지역 현장에선 샌드박스 안에 또 다른 규제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오해로 시작된 보존개발 논란 공은 도시계획위원회로란 타이틀로 민간 특례 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대전병의원도 안전성 논란 인보사 처방, 중도일보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충청은 뒷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